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법무법인 하우의 김정남입니다. 오늘 그 대한상인 ESG 아카데미 ESG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순서는 최근에 ESG에 대한 어떤 규제나 정책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EU의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금 기업들의 영향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 규제들이 계속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생각보다 좀 이행이 좀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책 환경 분야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최근에 ESG는 규제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9년, 2020년 이전에는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는 저희 잘 아시는 블랙록이라든지 전 세계 아주 대형 투자 자문사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ESG 경영을 요구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탄소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선언과 약속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24년 이후부터는 투자자의 요구도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정부의 규제 대응 중심으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대응 정도 또는 속도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ESG 규제에 대한 변화 형태, 그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뭔지를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SG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이클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초기에 이제 2019년, 2020년 때 투자자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ESG 붐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모든 기업들이 ESG를 경영의 핵심으로 뒀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소 이런 ESG에 대해서 반 ESG 정책을 펴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어떤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향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가 과연 ESG를 통해서 리스크가 얼마나 될 것이냐 또는 기회 요인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의미에서도 ESG의 전체적인 사이클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SG가 최근에는 규제 중심이고 그것은 정부에서 만드는 정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한 그 자국의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ESG 규제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유럽의 이제 유로스톡 50하고 미국의 S&P 500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였었죠. 근데 2009년 이후에 보시게 되면 S&P 500, 즉 미국의 어떤 그 시장이나 주가는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한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럽 경제 자체에 대한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이 판매를 하고 매출을 올리지만 기업 가치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상승이 안 되는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를 어떻게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정통적으로 미국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제조업을 갖고 있었던 제조 산업을 갖고 있었던 국가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어떤 제조 역량보다 지금 미국 제조 역량이 한참 뒤처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를 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미국의 제조 역량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서 어떤 미국의 정통적인 제조업에 대한 부흥에 대한 다시 경쟁력 향상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내에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올 초에 이 미국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높습니다. 어느 시기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는 것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수익에 기업들이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관련된 재생에너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자본 조달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고금리 형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적 경제적 여건상에서 미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ESG를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 한계가 좀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ESG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전부 다 지금 거의 블랙홀인 것 같아요.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슈인데 결국은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무역 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던 이 WTO 세계에서의 그 국제 무역 체계는 이미 지금 붕괴가 됐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각자 도생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이제 없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각자 도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 전쟁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보호무역주의고 이것들이 어떤 규제를 얘기했을 경우에 또 비경제 무역 장벽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ESG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슈들이 여기 틈에서 논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부 다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지금 2025년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형태를 좀 보시게 되면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EU에서 ESG 관련된 규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그나마 조금 좌파라든지 ESG를 좀 선호하는 그런 정당의 비중이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유럽 선거가 끝나고 다시 이 정당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치 성향을 보시게 되면 좌파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한 33%, 왼쪽에 중도는 한 15%, 우파가 한 52%입니다. 그리고 증감 비율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의 정당의 그 의석수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파의 의석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형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친환경, 그다음에 친 ESG 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그 구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파에 지금 속해 있는 유럽 국민당 EPP라고 하는 것이 26.1%로 전체 유럽 의회 의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지 정당이 되는데요. 이 EPP가 그나마 좀 친 ESG 정책을 일부 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친 ESG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정당들과 일부 협업을 해서 그나마 좀 요 정도, 그러니까 아예 기존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속도 조절이라든지 간소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현황입니다. 어쨌든 기존 유럽 의회하고 현재 유럽 의회는 그 정치 성향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설정됐던 규제가 조기에 이행되지 못하고 계속 조정이 되고 늦춰지는 것들이 이러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럽의 정치 지형이 바뀐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에 따라서 지금 우파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의석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유럽의회와 집행위의 입장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ESG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옳고 그름 그리고 필요성을 떠나서 이런 경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보시게 되면 미국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 청정에너지, ESG 투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들
이런 관련된 ESG 관련 정책이 있겠지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정반대의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친 ESG적인 친환경적인 정책을 계속 피고 있고요. 공화당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ESG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ESG 정책은 뭐 속도 조절이 아니고요. 반 ESG, 안티 ESG 정책을 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정책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뭐 3년, 5년 정도는 이 정책이 당분간은 좀 현재 트럼프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기후변화를 관련해서 한번 미국 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의 인식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 세계의 어떤 인식도를 보면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가 있다고 칠게요. 좌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중요성 인식도 차이하고가 지금 뭐 80%가 넘어서는데 우파, 소위 말하는 공화당 세력들은 이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뭐 80%가 좀 안 되고 90%, 그러니까 뭐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미국은 거의 7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ESG나 기후 변화를 보는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이에서 뭐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 성향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ESG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로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 어떤 그 ESG 관련된 임원들 또 법무 담당 임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경우에 25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ESG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아직도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남아 있는데 계속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된 이제 규제 같은 걸 보면은 저희가 뭐 2022년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요 규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내용 자체도 조금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법이라든지 CSRD라든지 EU 산림 뭐 파괴법이라든지 배터리 규제 뭐 제대로 총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시행 시기를 다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뭐 이해가 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공통 그다음에 주요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규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ESG 정책 변화와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속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 ESG 정책이 미국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랑 상하원 이 모든 걸 집권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대법원조차도 보수라고 하는 그 트럼프가 이제 지명한 그런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수 대법원의 판사들이 지금 6대 3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뭐 민주당의 그런 ESG 정책들이 뭐 의회를 떠나서 대법원에서도 통과가 되기 어려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ES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 관련된 기존 정책이 폐기되고 있고요. 관련된 인프라나 시스템도 지금 폐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뭐 기후 부분에서 지금 뭐 해상 풍력 추진도 중지됐지만 최근에 텍사스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뉴스로 접했는데 국립해양대기청하고 기후 관련된 기상청 관련된 인력이 10% 이상 감축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된 인력도 예산도 그다음에 뭐 감축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나 이런 데서 거의 다 지금 탈퇴를 하고 있고요. 뭐 공급망 관련된 법안이 또 발의된 게 맨 밑에 보이겠지만 미국이 해외 즉 EU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공급망 실사 규제에 미국 기업이 참여를 하면 이것을 뭐 불이익을 준다는 이런 법도 지금 상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로 철저하게 환경과 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반 ESG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연방에 대한 법안도 있겠지만 주별 법안이 또 있겠죠. 그랬을 때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의 주지사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 주지사가 23개 주고요. 공화당 주지사가 27개 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지사 23개 주는 전적으로 친 ESG 정책을 핍니다. 투자 정책이나 기후정보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친 ESG 정책을 피고요. 공화당 주지사 같은 경우 상당 부분 거의 90% 넘는 주에서는 반 ESG 정책을 피는 극단적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 그 반 ESG 정책을 펴고 있는 공화당 주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들을 다시금 이제 되돌린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많고요. ESG 투자에 대한 금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요 ESG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재 그 미국에서는 힘을 받기 어려운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투자자도 ESG 하나의 동력이죠. 우리가 이제 정부 중심의 규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도 기업이 ESG를 이행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또는 그 동인이 될 텐데 이 투자자들이 이제 주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주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주주 제안할 때 어떤 것들은 관련된 ESG에 대한 주주 제안은 안건에서 제외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상당히 사실 투자자도 주주 제안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뭐 경제적 관련성,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이 명백하거나 직접적으로 이것이 뭐 회사의 재무 성과라든지 이런 게 연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되는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ESG 주주 제안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도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은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행정부에서도 DEI 정책 있지 않습니까? DEI 정책도 지금 축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금지를 하도록 하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펼쳐진과 동시에 주주 제안을 통해서 DEI 정책을 반대하는 제안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SG에서는 정통적으로 환경에서는 탄소라든지 기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고 사회 부분의 정책과 규제에서는 인권, 노동 중요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이 DEI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DEI 관련된 별도의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는 기업도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디즈니였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DEI 정책을 축소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가하고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없앤다거나 DEI 성과에 따른 임원 보상 정책도 없애고 이니셔티브도 없애는 그러한 형태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러나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기업이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그런 압력이 있지만 디즈니 주주의 99%는 디즈니가 계속 DEI 정책을 펼치기를 지지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부분들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철회하고 나사 같은 경우도 2027년에 최초의 그 오타인데 여성이자 유색인종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 DEI 공약이죠. 이 공약도 지금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주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DEI 정책을 좀 폐지하고 이니셔티브를 폐지하고 있지만 실제 안티 DEI 제안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 이것을 지지를 받는다. 즉 일반 주주들한테 이 안티 DEI 정책을 받는 비율은 2% 정도, 1%에서 2%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면은 뭐 주주 반대도 없고 실제적으로 DEI 정책을 계속 펼칠 수 있지만
뭔가 이런 반대 제안이 나오는 것이 통과의 목적보다는 좀 어떤 그런 그 보수의 어떤 상징적 정치적 목적으로 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 DEI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주도 그렇고 기업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애플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주주 제안이 나오지만 기업 경쟁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DEI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규제 중에 하나가 공시 관련된 규제, 기후공시 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SEC가 기후공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SEC의 기후공시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이제 하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EC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SEC가 지금 법원하고 그 정보공시의 타당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SEC 스스로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SEC가 이 기후공시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소송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2010년에 기후공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지금 SEC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어하는 SEC의 기후공시 규칙은 폐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기존에 2010년에 나왔던 SEC의 기후공시 관련 기후변화 관련 공시 지침, 즉 재무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기후 관련된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 지침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그걸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스콥 3 정보가 됐던 관련된 뭐 물리적 영향이 됐던 전환 리스크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기업 가치에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업은 그것을 스스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하나하나의 어떤 표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큰 범위에서 가이드 형태의 지침이 나온 거를 저희가 이제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제대로 이제 공시가 안 됐을 경우에 또 소송 이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SEC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후 관련된 공시였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지금 미국은 주별로 50개 주별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SEC보다 더 강력한 기후공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후 데이터 책임법, 소위 기후 데이터 책임법이라고 하는 SB 253이라는 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이라서 SB 26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법입니다. 대상 자체는 전 세계에서 약 1.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어느 기업이든 일단은 우선 해당이 되고 그 기업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이러한 공시 지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내 사업을 영위한다는 정의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건 세금과 관련된 어떤 규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캘리포니아 내에서 매출을 10억 원, 달러가 아니고 10억 원 이상을 매출을 올리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을 그러니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서 매출이 1.4조 원을 벌고 있고 그 중에서 10억 원 이상은 캘리포니아에서 매출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기후 데이터 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사하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SB 261도 일부 뭐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콥 1, 2, 3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매년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후 관련된 재무 리스크나 이거에 대한 대응 계획은 매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3자 인증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이제 페널티도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연방의 SEC에서 요구하는 지침이나 규제랑 상당히 유사하고 오히려 더 강화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10억 원 정도는 캘리포니아에서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뉴욕주도 동일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공이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뉴욕주법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법하고 동일하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페널티 규모가 약간 좀 다를 뿐인데 그 캘리포니아보다 1년씩 늦춰서 법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26년 뭐 이렇게 스코프 원투를 보고하라면 뉴욕주는 27년부터 스코프 원투를 보고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의 어떤 주지사가 있는 그런 주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복불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뉴욕주에서는 그 법을 그래서 사용해서 지금 이제 법안을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C에 대한 법에 대한 관심보다 이런 어떤 주별 법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기후 공시에 대해서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탄소에 관련된 뭐 공시 규제도 그렇지만 탄소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ESG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넷제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 이 탄소 중립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기후 공시를 잘하면 우리가 재무 성과가 좋아지는 거냐, 투자 대비해서 효익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런 기후에 대해서 압력이 느슨해진다거나 관련된 정책을 폐지한다거나 오히려 반대 규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의 적극성이 약간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2023년에 46%는 그렇게 응답했다면 최근에는 이게 한 32%로 줄었고 오히려 2070년 그 이후 정도 돼야지만 탄소 중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정부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 정책이 상당히 약화되고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저희가 뭐 좋아하거나 뭐 반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현황이나 경제적 현황이 ESG를 반대하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현황으로 흐르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이게 트럼프 정부가 뭐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 노동에 대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공급망에서의 인권 노동 이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인데 이건 물론 중국하고의 어떤 그 경제적인 뭐 그 서로 이제 기싸움에서 나오는 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후나 다른 거는 좀 그럴 수 있더라도 인권 노동 부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급망 부분에서의 관리는 계속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계속 그 ESG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규제라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정책 여건 때문에 ESG에 대한 용어 사용이 미국에서는 조금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표는 미국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 보고서, ESG 관련된 보고서의 제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부터 23년, 24년에 갈수록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그 제목을 달고 나오는 보고서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ESG라는 용어를 쓰는 보고서가 2024년에는 상당히 이제 전체 보고서에서 비중이 20%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26년, 그러니까 저기 26년인데 25년, 최근에 25년에 나온 지금 이제 7월까지 나온 보고서들을 이렇게 대충 보면 ESG 제목을 달고 나온 보고서는 전체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미국 기업들은 이제 ESG 용어 자체를 좀 쓰는 거를 워낙 정치적으로 압박이 심하고 이게 너무나 정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해를 좀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ESG라는 제목을 좀 덜 쓰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용어를 좀 쓰는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EU 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EU에서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EU의 옴니버스 패키지라고 하는 법입니다. 뭐 옴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옴니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ESG에 관련된 여러 이제 탄소에 관련된 법안들, 공시에 관련된 법안들이 한꺼번에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EU 옴니버스 패키지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EU에서 경쟁력 나침판, 뭐 우리나라 말로죠. 경쟁력 나침판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됐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경쟁력이 지금 너무 낮아요. 그 경제 성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 가치나 이런 주식 시장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게 이제 올 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혁신의 격차를, 미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탈탄소하고 이런 걸 하는데 좀 더 경쟁력 있게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행력을 높이겠다. 그리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필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행하는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규제 간소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간소화가 되고 뭔가 투자 여건을 전부 다 좀 향상시키겠다. 뭐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나라에 이제 규제가 좀 강하면 아무래도 투자가 특히 외국인 투자라든지 내부 투자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후의 어떤 경쟁력, 경제적 경쟁력이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됐다라고 보는 게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행정비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투자를 유치를 기대한다라는 큰 형태 하에서 이 옴니버스가 진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뭐 ESG 자체에 대한 반대라든지 뭐 중요성 이렇게 저희가 뭐 해석하는 게 아니고 경제 정치적 흐름상에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ESG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되면서 너무 간소화되거나 이행이 늦춰지거나 대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었는데 EU 집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탈탄소를 더 확고히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투자나 생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목표를 유지하되 그걸 좀 더 이행하고 더 달성을 잘할 수 있게끔 하겠다. 또는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합니다. EU 집행위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도달하지 못하는 규제, 달성하기 어려운 규제와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뭐 거기에서 저희가 고통받는 것보다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 가능성, 이행 가능성을 토대로 해서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뭐 일부 뭐 일리 있는 접근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유럽도 CSRD라는 규제가 있죠.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는 지침인데요. 그 지침들을 나왔고 이걸 자국으로 지금 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만 아직 뭐 다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된 것, 아직 초안도 미발표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초안이 나오고 이제 승인 과정만 남았었는데 중간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 법안이 다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 미발표 지역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지금 뭐 CSRD 즉 기업 지속 가능성 관련된 공시도 아직 자국법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게 지금 유럽의 현황입니다. 어쨌든 그 법안이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이제 누가 되냐면은 기존의 CSRD에서 요구했던 것은 뭐 웨이브 1, 2, 3, 4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 직원 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총자산을 이제 복잡하게 나눠서 대상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했었죠. 근데 이것도 좀 간소화시키고 대상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옴니버스 제안을 보시게 되면 대기업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그냥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제외가 되고요. 상장 중소기업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인 경우에 그다음에 순매출이나 총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해외 여객기업들, 뭐 국내 기업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여객기업들의 기준도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존의 CSRD가 나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뭐 한 10개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 대상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뭐 한두 개 기업이 대상되는 것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확 대상 기업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행 시기도 기존보다 2년 정도씩은 전체적으로 지금 늦춰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FI27, 그러니까 2028년부터 최초 이제 공시가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열심히 준비하다가 최근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또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많이 제외가 되면서 관심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이 CSRD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 중요시 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원래는 이제 상장 중소기업이 이 법안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옴니버스에서는 제외되면서 상장 중소기업이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상장 중소기업들, 즉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그 협력사의 정보가 필요하죠. 그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공시를 할 것이냐.
즉 이 CSRD의 대기업들은 이제 ESRS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시를 하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ESRS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VSM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중견기업의 공시 기준이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또 에프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공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CSDDD, CSDD에서 협력업체한테 정보를 요구할 때 무조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VSM리에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의 정보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CSDD랑도 연계돼서 이 VSM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SRD 같은 경우는 기간이 단축이 좀 연장이 되고 이행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대상도 한 80%는 제외되는 상태고요. 그 법에 따라서 공시해야 되는 기준인 ESRS라고 하는 이제 공시 기준도 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정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그 공개 피드백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정 초안이 이제 7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피드백을 받고 11월 30일 날 최종 수정 공고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RS는 11월 말 정도 되면 기존에 나왔던 거랑 다른 수정된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수정된 ESRS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초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뭐 좀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 포인트가 50% 정도 이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즉 기존에는 1000개가 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중에 절반 정도만 공개하는 한 500개 정도 간단하게만 공개하는 거로 데이터 포인트가 대폭 축소가 되어 있고요. 정성적인 기술보다는 정량 데이터 우선적으로 하고요. 어느 걸 의무적으로 할지, 어느 게 필수인지, 이거는 뭐 자발적인 것인지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나눠놨다. 그리고 이중평가 중대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중중대성 평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 지침을 좀 두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간소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이후에 나오게 된 ESRS 초안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확정이고 이제 이렇게 그 수정 초안은 이제 7월 말 정도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확정은 이제 11월 30일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CSDDD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실사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은 다 유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사를 포함한 자회사 또 자신의 어떤 협력 업체들까지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잠재적, 실질적,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시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CSDDD의 기본적인 법안입니다. 평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번부터 6번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기업의 협력사인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의 협력사는 우리의 모회사로부터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실사를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 중소협력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과 시기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2027년 7월부터 실사는 이제 의무화가 들어가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나 체계에 대한 그 공시를 2028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1년씩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7년은 아예 이제 삭제가 됐고요. 2028년 7월이 최초의 실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상 규모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고 2029년 정도 되면 이제 1000명 정도 이상인 기업 그리고 역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지군수 상관없이 4.5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6,500억 정도를 이유에서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저희가 CSDDD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기업의 중소 이제 협력 기업들도 당연히 같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기업이 또는 우리 기업 스스로가 이 규모에 해당되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법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CSDDD의 구체적인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수정 초안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빨리 좀 의사결정이 될지 알았는데 좀 논의가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요 이제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가장 좀 부담이 컸던 실사 대상 범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이제 협력사 공무원 전체를 실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대체 우리가 1차까지 봐야 되느냐, 2차까지 봐야 되느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옴니버스에서는 직접 협력사,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1차 협력사까지만 실사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2차, 3차는 우리가 직접 뭐 실사는 안 해도 된다. 다만 여러 가지 계약상 보증이라든지 감촉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실사에 대한 책임이 그렇고요. 그 협력사 안에서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똑같습니다. 기존과. 그러니까 2차에서 문제가 터지든 3차에서 문제가 터지든 그것의 책임에 대한 소지는 우리가 이제 다시 논해야 되지만 실사 책임, 직접적인 실사 책임 자체는 1차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관계 종료가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자신의 협력사 개선이 여지가 없다. 그럼 협력사를 최종적 수단으로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을 유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옴니버스 법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SRD라는 공시 규제에서도 중소기업은 제외를 시켜줬고 중소기업이 만일에 뭔가 공시를 하고 싶거나 또는 모기업으로부터 공시를 요구받거나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VSM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공시를 요구를 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CSDDD에서도 모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VSM리 기준 정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한테 뭐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하거나 정보를 요구를 할 때 이 VSM리의 이상의 정보를 요구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VSM리라고 하는 것은 ESRS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을 수 있는데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준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급망 관리할 때 좀 참고를 하는 기준을 써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사체계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지금 굉장히 좀 늦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5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걸로.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전환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택하는 것만 의무화된다. 뭐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처벌조항도 전 세계 순매출의 5% 이상이었던 것이 삭제가 되고 별도의 조항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들은 저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VSM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찾아보시면 충분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한번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요구드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듈이 있고 종합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본 모듈 정도는 뭐 내가 아예 아무것도 공개 안 하겠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 모듈에 있는 11개는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종합 모듈 9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기본 모듈 같은 경우는 뭐 사용량이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정량 데이터 위주로 많이 이제 공시가 돼 있도록 하고요. 없으면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 모듈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시를 하고 없으면 공시 안 해도 됩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후전환 계획이 있느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을 자세히 달거나 이런 식으로 요구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공시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EU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옴니버스 규제를 통해서 간소화되고 있고 일부 지금 뭐 늦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정치적 성향으로 그냥 반대한다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반대가 좀 강한데 EU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 그 여건이나 경쟁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EU가 추구하는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목표나 관심은 유지가 된다. 특히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행을 해가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7월에 얼마 안 됐습니다. 7월에 2040년까지 배출량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법제화를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90년 대비 30년까지 55% 감소하는 거, 그리고 2050년에 넷제로 하겠다.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중간 목표인 2040년에 마이너스 90%라는 목표를 추가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도 탈탄소에 대한 의지는 다시금 우리가 재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ESG에 대한
목표나 중요성은 하다는 것을 투자자들한테 의사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또 관련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유럽은 잘 이제 저희가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럽의 어떤 규제들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서 또는 기후 부분에서는 미국이 좀 빠져나가고 뭔가 이제 이행에 대한 공백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유럽이 많이 그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ESG 정책이나 규제가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글로벌리 기준이 통일되고 있고 표준화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기준들이 유럽과 미국과 각 지역별로 통일되고 표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도 다르다.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오히려 지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계의 지금 이제 생존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파편화가 되고 있고요. 국가 안에서도 국가별로도 다르고 국가 안에서 연방하고 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화된 규제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행이라든지 어떤 이거에 대한 메인 드라이버 압력자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순간적으로 지금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간 ESG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행이 공백기가 좀 유지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뭐 저희가 ESG 규제가 계속 강조됩니다. 이걸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정기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기가 대부분 올 연말 정도 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상황상 일부에 대한 좀 공백기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태가 아닌 성숙기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준비를 좀 하시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라든지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이 실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워낙 제가 이제 실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요, 6월 13일 날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돼서 된 게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물론 2만 개 정도 수준의 어떤 법률이 매 이제 회기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 국회 시기 때문에 열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EU의 CSDDD의 한국판 법안이고요. 아시아 최초로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옴니버스 하에서의 CSDDD가 아닌 기존 초안 CSDDD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 대상도 500명 이상, 물론 중소기업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실사체계 구축이나 시행이라든지 정보공시라든지 이해관계자 소통 협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의 CSDDD 법안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1년 안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EU와 미국 중심의 ESG 정책 동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제 영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